한국한시학당에서 한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황필홍입니다. 저는 원래 서양 정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또 한시를 부전공으로 2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요즘부터 한시 시대를 맞이해서 한시 강의를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이틀을 한시 정석 종횡무진. 많은 좋은 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중당의 대표 시인인 유정원의 시냇가에서 살면서 라는 시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거 시를 가지게 된 데는 이 중앙정계에서 그 당시 활동을 하던 관리였는 새로운 정치를 하자 해가지고 신정, 부흥운동을 꾀하했던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왕숭문 중심으로요. 그 개혁운동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탄압과 좌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쫓겨나가지고 남쪽, 지금은 호남성, 영주라는 데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한가한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이 개거.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원 개거 시냇가에 살면서 구의 잠조루 행차 남미적 관리생활로 묶인 지 오래되었는데 다행히 이곳 남쪽 변경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네. 한의 농포린 우사 산림객 한가히 농사짓고 채소밭 가꾸는 이웃의 삶을 따르니 뜻하지 아니하게 살림에 사는 은사가 된 것 같구나. 효경 번로초 야방향 개석 새벽에 경작하며 이슬 맞은 풀을 뒤엎고 밤에는 배를 저으며 시냇돌을 울린다. 내왕불봉인 장가 초천벽 오고감에 만나는 사람은 없고 길게 노래하니 푸르른 초나라 남녘땅 하늘은 푸르기만 하구나. 이 시인은 중당의 시인 유정원, 중당을 대표하는 자연 시인이고 또 당송 8대가 당나라와 송나라를 합해서 8명의 유명한 문장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지금이야 교통이 좋고 또 과학문명 의술도 있고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라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남방 특히 이영주는 호남성에서도 남쪽 서쪽이 끝자락입니다. 말하자면 그 밑에 광동성, 광서성과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죽어라 하는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험지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변방이라서 더 더운 지방 안에 그래서 그 장기, 말라리아 그런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가 십상이었다. 그런 데에 가서 삶인데도 비교적 마음을 편안히 하고 유유자적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시들을 썼다. 다행이기도 하고 상당히 그 슬기로운 대처기도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서양 철학사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의 철학자 황제가 있죠. 로마의 그 5 현명한 황제라고 해서 오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임금이 로마 변방이 좀 넓지 않았겠어요. 그 변방을 돌다가 바로 이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늙은 할아버지 황제가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폭군이고 형편없어가지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임금인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거기서는 아버지를 죽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그건 잠깐 다른 얘기였습니다. 이 시는 이제 그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총 이 8줄로 되어 있는데요. 절구와 율시가 있어서 4줄, 4문장이면 절구, 8줄이면 8구면은 율시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는 평칙이라는 형식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형식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 형태라 해서 그냥 고시라고 부르지만 그 형식만 고시일 뿐 바로 오원율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8줄인데 한번 봐보죠.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구위 잠조루 행차 남이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조라는 것은 그게 비녀잠자입니다. 조는 끈조가 됩니다. 그래서 갓을 고정하는 그 비녀하고 그 당시 관리들이 가지고 있던 도장, 나름대로 그 직인을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관공서를 대표해서 그 도장을 찍는 끈을 이렇게 관리들이 가지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 인장을, 도장을 묶는 끈. 그 말은 결국, 비녀와 그 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리 생활, 공무 생활을 했다. 그 속박의 관리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뜻은 비녀와 끈이지만 그 말이 관리 생활이나 공무를 지정이 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리 생활에 묶인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다행히
여기 남방, 아까 말했던 그 광동성자 아래쪽 영주 쪽 이렇게 편적으로 오게 됐다. 유배로 오게 됐다. 좌천을 오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유배라는 말로만 쓰입니다만 그 한자 한 문장 시에서는 편적이란 단어로서 유배, 좌천 이런 걸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그가 이것을 고통을 받고 뭐 병에 걸려 죽었다든지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상한 증세를 보였다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연파 시인답게 아주 여유롭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물론 내부의 마음이 아주 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대처를 한 걸로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글을 남긴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적 남쪽 오랑캐 그랬잖아요. 근데 남쪽 오랑캐는 뭐 그렇게 번역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이쪽 남측 오랑캐 땅에 위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시는 좀 거친 표현이고 이쪽 남방에 변방에 편적을 오게 되는데 좌천 오게 되는데 유배를 오게 되는데 나는 뭐 되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에서는 거기 와서의 느낌을 좀 더 진전을 시킵니다. 이제 편적을 당해왔었으니까 그래서 이어서는 한의 농포린 우사 살림객 한가히 농사짓고 채소밭 가꾸는 이웃들에게 의지하면서 농은 농사, 포는 텃밭, 채소밭 그러니까 농사짓고 텃밭 가꾸는 이웃 그런 사람들에게 더불어 산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쫓는다. 그런 한가로이 농사짓고 채소밭 가꾸는 이웃의 삶을 쫓으면서 살다 보니 우사 살림객 마침 내가 이 살림에 응거하는 그런 선비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살림에 의거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살림 속에 숨어 사는 선비가 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포라는 것이 채소밭 아니에요?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자기 호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포운 정몽주, 그래도 포운, 즉 채소밭 가꾸는 숨어 사는 선비, 채소밭 가꾸는 은자 해서 포운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고기 잡는 어를 써가지고 그래서 고기 잡는 선비, 고기 잡는 숨어 사는 선비 뭐 이렇게도 되고 또 목은 그러면은 양이나 소를 치는 선비 또 야은 그러면요 대장간에서 이렇게 채를 불리는 그런 선비 이런 뜻이 되는데 중앙관계에서 배설살이 하던 그 사람들 사대부 선배들로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겠어요. 임금으로부터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 교우 관계에서도 많은 그 번거로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시끄러움과 번거로움을 떠나서 정신세계에서라도 좀 초야에 묻혀 사는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갖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었던 탓으로 그런 호를 많이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은퇴를 하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주 그 자유삶이 많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공무 생활이건 학교 생활이건 사람 사회에서 이게 생활한다는 것은 늘 그 스트레스라는 게 좀 이게 마련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더 걷어낸다는 것. 그런 생활을 더군다나 오래 하다 이게 걷어낸다는 것은 아주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을 희망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니까 자유양이 무엇보다도 좀 많아졌다. 이것을 아주 실감하면서 나름대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혁명기에 그 페이트 헨리라는 사람이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얼른 우리가 들을 때는 믿어지지 않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다 해서 내가 죽음까지를 요청해야 되느냐 할지 모르지만 정말 자유의 진실한 그 맛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죽음과 맞대게 해가지고 자유를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다는 이런 얘기가 실감이 나는 얘기다. 그냥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처럼 멋진 표현이 아니고 정말 to be와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하는 정도 의미로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을 충분히 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네 구를 읽었어요. 구라는 것은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구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이 출발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시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기승을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이어받다가 어떤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반전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에 이어간다. 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다음은 이제 아까 즉 네 문장을 하고 이 시의 후반전이 되는데요. 전결 이렇게 부르죠. 일전한다. 그 전구라는 표현이 얘기한 것처럼 구른다. 큰 전환을 마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두 구하고 뒤에 두 구, 두 연이 연결되면서도 한판 구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일전하면서 구르고 전환하면서 개울가의 삶의 구체적 장면을 더 사출시키고 있는데 썩 성공적으로 보인다. 한번 보겠습니다. 효경 번로초 야방 향개석 새벽에 밭을 갈며 경작하면서 이슬 맞은 풀을 뒤엎고 밤에는 배를 저어가며 배를 띄우며 시냇가에 돌을 올린다. 나 농사일하는 이웃과 함께 생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낮에 새벽에는 논밭을 갈고 낮에 그렇게 일했으니까 밤에는 좀 이제 쉰다, 뭐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뱃놀이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이슬 맞은 풀을 덮는다. 밭을 가면서 이슬 맞은 풀을 이렇게 뒤엎는다. 밤에 배를 저으며 그 시냇가의 돌을 울린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데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시냇가 바위에 대놓은 배를 처음 띄울 때 아무래도 그 바위돌을 치고 때리고 미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좀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착저 개석이 출발 향성이라, 시냇가의 바위돌에 접촉해 있다가 나갈 때 울림 소리를 낸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짐작을 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 따라서 삼촌들 따라서 배 띄울 때 그런 어떤 돌 소리 좀 났던 것을 기억을 갖기도 해요. 자, 특히 이 두 구는 서로가 짝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짝이 되는 이 compare and contrast, 어떤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시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구가 있는데, 마지막에서는 자신의 그 남녘땅 시냇가에서의 삶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레왕불봉인 장가 초천벽, 오고 가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은 없고 푸르른 초나라 남녘땅 하늘은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뭐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초나라 땅이라, 푸른 초나라 땅이라고 한 것은 당신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 당나라 아니에요? 초나라가 아니지만은 예전에 그 땅이, 말하자면 우리 이 서울이라는 곳이 과거에 백제 땅이기도 하고 뭐 고구려 땅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지금 당나라로 지칭하지 않고 그 초나라 땅이었다. 즉 전국시대에 호남상이 초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초나라 땅은 푸르기도 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는 과거에는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지금 안 쓰는 표현인데, 말하자면 부산에 다녀왔는데 내가 어저께 신라 땅 부산에 다녀왔다든지 뭐 이런 표현, 또는 내가 어렸을 때 백제 나주에서 살았는데 뭐 이런 표현, 그렇게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시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이번에 고구려 평양에 좀 놀러 갔다 올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마지막 그 두 구, 오고 가고 사람 만나는 일 없고 길게 노래 뽑으니 초나라 남방 땅 하늘은 푸르기만 해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금의 절구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아주 끊어지게 아름답고 뛰어난 구절이다 라고 평가를. 이런 표현들은 얼른 들으면은 우리가 좀 할 것 같지만은 또 좀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을 만드는 것이 꼭 쉽지는 않습니다. 유정원도 쑥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갈고 닦아서 이런 것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당의 같은 시인 그 백거이라는 시인은 하도 그 선배들의 글을 읽고 쓰고 해가지고 팔꿈치가 달아지고 혀가 달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팔꿈치가 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외웠으면은 혓바닥이 달았을까에 대해서는 놀람과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시문학에 뛰어난 사람들이 혀가 닳도록 하게 되니까 인류 인문학사에 수천 년이 되도록 이름을 남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그만큼 재미도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좋은 문장, 이런 좋은 문구, 이런 좋은 식구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름의 이 표현을 좋아하는 것을 만났을 때는, 그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때로는 이 부분이 특히 나에게 마음에 든다, 여기서 나는 특별한 감명을 받았다, 필이 왔다, 뭐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식구를 만들어 봐가지고 시를 지으면은 그게 아주 좋은 작시 방법이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식구를 빗대가지고 제가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남쪽 지방, 전라도 강진이나 나주에 좌천이나 유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것이 왕래, 조만, 인종멸, 천재장가, 벽자연. 왕래는 지금도 우리도 많이 쓰고 있죠. 오고 가는 거, 왕래. 아까 그 시인은 레왕이라고 그랬는데 왕래나 레왕은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단지 평칙이 갈려서 그 양반은 평칙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표현했고, 나는 측평이 필요하니까 이제 왕래 이렇게 했습니다. 왕래, 조만, 인종멸, 천재장가, 벽자연. 아침 저녁으로 오고 가는데 사람의 발자취는 끊어지고 하늘 끝에서 길게 노래하니 푸르른 대자연이라. 이렇게 저는 만들어 봤습니다. 달라지면서도 이거 편적당해서
유배당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빌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운자도 바꾸고 오은시는 칠은시로도 바꾸고 그랬는데, 아까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사람의 발자취가 끊어졌다 이렇게 펴요. 그래서 천재장가 벽자연, 아침 저녁으로 오고 가는데 사람의 발자취 끊어지고 하늘 끝에서, 도성에서 보면 저쪽이니까 하늘 끝이잖아요. 하늘 끝에서 길게 노래하니 푸르른 대자연이라. 말하자면 하늘 끝에서 길게 노래하니 푸르른 대자연이라. 말하자면 하늘 끝 저 남쪽 대자연에서 길게 노래를 부른다. 이 시를 청나라 걸륭제 때 시 고문을 했던 심덕잠이라는 사람이요. 심덕잠은 나이가 70에 과거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공이 많이 쌓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70세에 합격을 하니까 당신 바로 내 시에 고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고문을 했는데, 그 당나라 시가 아무래도 시가 유명하니까 당나라 시를 전부 이렇게 선집을 했어요. 그것이 당시 별제집, 당나라 시를 아주 특별하게 편집하여 모아 묶었다 하는 당시 별제집에서 이 시를 어떻게 평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하고 있는데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우계 재영 처 운건, 절름발이 건자입니다. 운건, 운이 절름발이다. 즉 운수가 막혔다. 혼액 지제 발청이 단박지염 불원이원 원이 불원 행간 언회 시혹 우지. 그가 유배 당했다는 그 우계, 자기가 이것도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우계, 어리석은 우 개울이 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먹은 개울과 우계, 본래 이름은 우계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시골의 그 계곡의 이름을 우계, 어리석은 계곡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 우계에서 지은 여러 시들은 운수가 막히고 곤란과 재앙에 처한 때에도 맑고 평이하며 깨끗하고 담담한 소리를 내고 있으니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원망하고 원망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을 글과 글의 행간과 언어에서 때때로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제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요. 이 시에 대해서 좀 유배를 당했는데 내가 이 남방 땅에 유배받은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 초나라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길게 노래한다고, 이걸 사람들이 해석이 이제 좀 약간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은 반어법으로 행복하다고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푸르른 초나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정말 성토하고 규탄하는, 비분강개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고, 아까 우리 심덕자문 얘기처럼 원망한 듯 안 한 듯, 안 한 듯 한 듯 하는 해석이 있고, 그게 아니라 진실로 물론 마음에 어느 정도의 상처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시에서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유유자적하면서 자연의 삶을 향유하는, 즐기는, 그렇게로 봐야 될 것이 하는, 이런 정도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이 자연파 시로서 분노를 표출한다는 데서 저는 일단 동의 안 하고, 원망이 있거나 말거나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이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친근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다 소화하고 억제하고서 나름대로 자연의 삶을, 자기 운명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솔직한 소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이 그게 결코 무슨 반어법이라든지 노래 부르면서 이게 무슨 분노가 그 안에 깔려있다,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석들이 한 세 가지로 분분하지만 특히 비분강개하다는 점, 초나라 하늘 안에서 비분강개하여 길게 노래한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 아까 위에서 분명히 다행이라는 말을 했고, 물론 그 반어법이냐는 그런 말은 있을 수 있지만, 또 농사 짓는 사람들, 채소밭 가꾸는 그 농부들과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밤에는 즐거운 고즈넉한 시간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결론 부분에 노래를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분에 차 있다, 이런 시의 전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그것을 유기적인 연관성, 유기적인 상관성, 그러니까 systematic relevance, logical connection, 논리적인 연관, 그렇게 보더라도 썩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는, 물론 그것은 철학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연결, 논리적 연관성이라는 게 중요하지만은, 논문이라는 것은 40페이지일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줄 논리가 좀 떨어지더라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지만, 이건 단 4줄 아니면 8줄이에요. 거기서는 한 줄이 아니라 한 자도 연결이 어긋난 것이 들어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성 같은 것을 충분히 그 안에 함축하고서야만이 시가 완성이 되고 시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관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나름대로 추측해가지고 하늘 바라보면서 비분관계의 것이다, 이를 비분관계의 표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리고 또 수천 년의 시의 전통 안에는 명시가 되는데 전통 하나는 원망이나 분노를 잊지만은 표출하지 않는 것. 전혀 표출하지 않았는데 읽고 났더니 읽는 사람들은 그가 원망의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은 표출하지만은 노래 부르면서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슬픔이 있어도 절제를 하고 원망이 있어도 절제를 하고 미움이 있어도 절제를 해서 슬픔도 원망도 미움도 그런 글자를 한자도 쓰지 않았는데 그 시를 읽고 났더니 어디에선가 슬픔과 원망과 미움이 흘러나오게 한다면 그 시가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행 가사에서야 뭐 미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시에서 미워 그것은 한시의 아름다운 전통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미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읽고 났더니 어딘가 떠나버린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이 흘러나오고 있더라. 그런 거는 환영하지만은 뭐 미워 뭐 잊으라면 있겠어요 뭐 이런다든지 그런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서도 저는 분노 표출이라는 점은 첫째 유기적인 연관성을 생각했을 때 어떤 그 시스템에틱한 relevance, connection 이런 걸 생각할 때 sequence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간접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 쫓겨나서 계거 시냇가에서 산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계거 시하고 또 한편의 시가 지금 여기 소개하는 초하우후 심우계 초여름날 비가 그친 후에 그 우계를 찾아서라는 시에서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치임 역하사 정막고 소욕 나지막히 읍조리니 또 이 무슨 일이겠는가 조용하고 정막함은 진실로 내가 바라는 바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실로 자연의 삶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또 이 우계에서 쓴 유명한 시가 우리 교과서 중고등학교 어디선가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강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강에 눈이 내리는데 라는 시에서도 보면은 천산초비절 만경인종멸 천개나 되는 산에 새의 나름은 그치고 만개나 되는 길에 사람의 발자취 끊어졌다. 뭐 그런 시가 나오죠. 그 시에서도 보면은 자기의 자화상이라고 그래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은거의 삶을 잘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장 자연시를 대표하는 그 세계의 중요한 영주 우계에서 삶을 보더라도 또 아까 그 논리성을 얘기하더라도 비분강개함을 표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단지 이게 원망이 있는 듯 없는 듯 그 정도의 해석은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글자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자연의 삶을 완성하면서 살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유종원의 계거시는 흠지로 좌천되어서도 좌절과 울분으로만 그치지 않고 차라리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였던 당나라 중기 대자연시인의 고백시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원망이 없는 것인지 있는 듯 없는 것인지 원망이 가득한 것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여도 무난히 뛰어난 작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글의 전개가 기승전결이라는 전통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그런 구성법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그의 작시의 뛰어난 기량을 한껏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황천에 가면은 자후 유종원 선생을 만나게 되면은 그 질문도 제가 한번 드려보겠고 인사동에서 한국 한시학당에서 있었던 거하고 이 유튜브 촬영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종원 계거 시냇가에 살면서 구의 잠조루 행차 남미적 관리생활로 묶인 지 오래되었는데 다행히 이곳 남쪽 변경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네. 한의 농포린 우사 산림객 한가히 농사짓고 채소밭 가꾸는 이웃의 삶을 따르니 뜻하지 아니하게 살림에 사는 은사가 된 것 같구나. 효경 번로초 야방향 개석 새벽에 경작하며 이슬 맞은 풀을 뒤엎고 밤에는 배를 저으며 시냇돌을 울린다. 내왕불봉인 장가 초천벽 오고감에 만나는 사람은 없고 길게 노래하니 푸르른 초나라 남녘 땅 하늘은 푸르기만 하구나.